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엇을 보도했습니까? 한한령 해제 논의, 연락원의 양해각서 체결, 서해 구조물 철수 합의. 여러분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 경제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결코 듣지 못했던 한중 정상회담의 진짜 본질입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 2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정상회담. 중국은 왜 이토록 급하게 한국을 불러들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계산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압박할 때 사용해왔던 전형적인 외교 언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80여 년 전 한중 양국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항전했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한일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고,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 속에서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률 17% 돌파, 외자 이탈이라는 삼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미국 편에 완전히 써버리면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국빈 초청이라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건네며 한국을 대화 가능한 파트너로 묶어두려 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17.3%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수십 개의 부동산 대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내수 둔화, 외자 이탈, 첨단 기술 제재의 삼중 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중국의 대외 외교를 전면적 대결을 피하면서도 동맹 균열을 유도하는 분산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0명의 국제정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95명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경제 협력보다는 지정학적 포석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연초부터 한국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한 진짜 이유가 고작 한한령, 해제와 바둑 축구 교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미중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양측 모두에게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없이는 미국도 중국도 미래 산업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다리와 같습니다. 다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에는 유리하지만 반대편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둘째,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저임금 노동력과 수출 주도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내수시장은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었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탕핑, 눕기 문화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절실합니다. 셋째,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과거처럼 일체적이지 않고 한미일 협력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여전히 핵심 당사자임을 과시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동북아 외교 무대에 재진입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감정이 아닌 국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중 관계 보고는 분명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의 교역국이며 전체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냉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말했을 때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 발 물러서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했지만 장담컨대 중국의 의도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적 의존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만약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최소 6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우리에게는 협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10년, 2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만 믿고 한중 경제협력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하지만 5년 후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을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국제정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에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의 뉴스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경제협력이라는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지정학적 계산을 읽어내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